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회 언어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언어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구간을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내용도 이론적으로 조금 중요하겠지만 조금 뒤에 저희 화면에 사회 언어학에서 어떤 한 문장을 볼 때, 어떤 하나의 표현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 예시들에 초점을 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기 사회 언어학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는 이런 문장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사회 언어학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조금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일원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생성된 것인데 이것을 연결해 보면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도 나누게 되고 언어와 성에 대한 것들도 나누게 되고 세대별 언어는 어떤가, 사회 현상으로서의 언어, 사회 현상과 관련된 언어의 문제, 시대에 따라서 제가 대학생 때쯤에는 저는 01학번입니다. 네, 전 2001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한국어와 관련된 공부들을 할 때는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초점이었어요. 인터넷 언어. 인터넷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어라고 부르는 여러 기호와 도형, 이모티콘을 결합해서 신조어 같은 걸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이상한 모양의 암호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때는 그런 언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외래어가 너무 많다라든지 외국어를 남용하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합니다. 언어의 내적 구조뿐 아니라 외적인 요인도 연구해서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것들에 중점을 둡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인 맥락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 사람의 머릿속에 단어가 몇 개 들어있나? 이 사람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나? 발음이 정확한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시적인 변천, 변이,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언어의 내적 요인이라고 하면 언어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언어는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어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외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들도 언어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곤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사회 언어학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과 이야기를 할 때에 생선 문법과 관련된 언급이 잠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 언어학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한번 참고사항을 짚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던 내용들과 연계하여 볼 수 있는 것인데 촘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와 만나는 다른 과목에도 이미 이 언어학자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언어 원리 수립을 목표로 문법성의 여부, 어순의 특징, 문장 성분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 대상이라는 항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촘스키는 생성 문법의 주요 요소들이 내재적 보편 문법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많이 교육하거나 알려주지 않아도 내재적으로 문법에 대한 어떤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생성 문법가들은 대부분 문법의 여러 속성들이 의사소통의 편이나 언어 습득 환경과 무관하게, 사회와 무관하게 인간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무언가를 다 섬세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다른 입장이 바로 사회 언어학이 되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어 공동체이든 동질적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를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구체적 모습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사회 언어학의 입장입니다. 그럼 생성 문법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보는 것이고, 사회 언어학은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별로 거기에 찬성하는 느낌은 아닐 수 있지만요. 어떤 사회든 약간씩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점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사회 언어학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 언어학의 대상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입장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언어 사회 안에서 언어의 변화, 언어 기능의 특성, 그리고 언중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변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이 연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언어 공동체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만 이질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질성 그대로의 언어 자료,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화되지 않은 실제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쓰고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언어 수행, 언어 사용, 실제적인 것,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 강조되고 있는 것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언어 속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들까지 파악해서 진정한 언어 사용 능력을 증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이라는 것이 달라붙어 있는 이유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전 시대에는 언어 능력을 문법을 많이 알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다면 오케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거 문법을 안다고 어휘를 다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다 잘하는 건 아니던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 그럼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사용에도 더 돌아볼 부분이 있는 거야. 실제적인 진정한 언어 사용 능력을 우리가 갖추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사회 언어학의 대상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초점은 실제 사용, 사회의 공동체의 반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짧은 문장, 여러분이 볼 때 의미에 오해도 없을 것 같고 문법도 어렵지 않고 길이도 길지 않은 이 문장을 어떻게 여러 가지 입장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문론적인 분석입니다. 용어가 약간 어려워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무성, 양순, 파열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성대가 울리지 않고 양순, 양쪽의 입술, 그리고 파열음, 파열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무성, 양순, 파열음의 외파와 내파 또는 불파에 따른 상보적인 분포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는 법칙, 비음화, 모음 조화의 동화 현상,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야 이 문장을 잘 발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사론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두 자리 서술어, 먹다의 쓰임과 명령문, 한국어의 격조사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여러 현상들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의미론적인 분석입니다. 밥의 동의어인 진지, 매 등과의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 먹다의 다의성을 활용해서 먹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나, 밥 먹어라를 배우고 이 먹다의 의미가 확장된 다른 것들로 연결하여 교육을 하거나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언어학적인 분석입니다. 함께 초점을 두기로 한 그 부분이에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어떤 전제와 추론에 의한 상황, 제3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사회 언어학입니다. 밥을 먹어라라는 명령문의 의미가 있네요 라는 것에 한 단계 바깥의 것도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 문장을 말한 걸까? 그런데 일단 화자가 청자에게 밥 먹어라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반말을 할 수 있고 명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사이일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사회 언어학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는 학문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예 2와 3의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에는 두 개의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정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네요. 두 번째는 여보게 정호한테서 편지가 왔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정호에게 편지가 왔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발어할 때와 두 번째 문장을 발어할 때는 경우의 수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회 언어학적으로는 대화 참여자의 지위, 나이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정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에서 이 발화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조금 예의 있게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수필의 문장 느낌도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일단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자체가 범상치 않음이 있어요. 여보게라고 불렀습니다. 여보게라는 표현은 보통 나이가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어리거나 비슷한 분들에게 편하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죠. 제가 친구에게 여보게라고 하진 않아요. 이런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50대 후반, 60대 이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보게와 정호한테서 이 두 개 문장이 많이 다른 거죠.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말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언어학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여보게를 쓸까? 성별은 고려가 될까? 연령은 고려가 될까? 지위도 고려의 내용에 들어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사회 언어학입니다. 다음은 다른 언어권에 관련된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자녀가 몇이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아프리카에서 물어볼 때 누군가가 이 질문을 받으면 남자들은 아들의 명수를, 엄마들은 딸의 명수를 이야기하는 어떤 아프리카 지역의 부분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몇이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해할 때에도 이해도가 다른 겁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프리카에서는 이 질문이 온전한 의미로, 즉 우리가 의도한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라는 대답이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자녀는 딸과 아들을 모두 합해 몇인가요? 라는 이 모든 변수를 빗나가지 않도록 말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언어학의 입장입니다. 각 언어 공동체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사회 언어학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밥 먹어라를 보았는데요. 밥 먹다라는 말이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 여기에 포함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사회 언어학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